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7월 3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FOMC가 열렸죠. 그리고 코인 시장은 가파른 상승 이후에 현재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불확실성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늦춰지게 될 거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앞으로 금리 정책은 미지수야. 그러면서 증시와 코인 시장과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간밤에 미 증시는 강보합권, 약보합권, 보합권에서 큰 영향이 없었고요. 코인 시장은 찔끔 하락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나스닥과 S&P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페드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 과연 어떻게 할까요? 과연 정규 방송과 KBS, MBC, 한국경제TV 또는 전 세계 유수의 대학교의 교수님들,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증권사의 고액 연봉자들 또는 자칭 또는 타칭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FOMC를 어떻게 했을 걸까요? 모두가 FOMC에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FOMC에서 한 발짝 두 발짝 힘을 빼고 있습니다. FOMC는 삭제해도 된다. 왜 그럴까요?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팬데믹 2020년이었죠. 러우 전쟁은 2022년도였습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방대한 거래량이 들어왔었죠. 사실 이 차트도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프라고 하는데 얘는 오직 가격만의 움직임을 추정합니다. 근데 저 중요한 건 거래량, 이 돈은요 조작이 불가능해요. 이동평균선, 일봉 다 조작할 수 있어. 근데 이 돈, 직접적인 돈을 쏘는 거래량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 막대한 거래량이 엄청났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었죠. 방대한 거래량이 폭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5년 7월 31일 월봉 기준으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의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나스닥의 차트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월봉 기준으로 관세 이슈로 붕괴됐었지만 물량을 소화하고 고점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V자 반등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관세 이슈, 연준의 페드에 대한 금리 정책, 전쟁 이슈. 이걸로 시장을 컨트롤하지만 결국 시장을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시키는 거. 왜? 시장에 들어와 있는 방대한 거래량이 결국 기관만이 물량을 소화시키고 V자 반등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하락수에서 상승으로 바꾸는 거는 기관과 세력만이 할 수 있어. 개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아. 전 세계 금융의 역사에서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죠? 이 월봉 기준이잖아요. 큰 흐름을 볼 때 월봉을 봅니다. 주봉과 대부분 월봉을 저는 많이 보는데 큰 흐름을 볼 때 월봉으로 제꼈다는 건 이 밑에 있는 거래량의 주역이 그들의 자금입니다. 월가의 주인장과 연결되어 있는 자금들이죠. 그럼 페드가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금리를 계속 동결해서 시장을 붕괴시키길 바랄까요? 페드의 자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공중파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미친놈이라고 하죠. 허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친놈만이 사실상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합니다. 1%에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 지금 FOMC를 해석하는데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데이터 디펜던트, 실업률, 고용률 여기에 집중해서 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이슈가 불확실해. 물가 목표치에는 점점 다가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어. 이런 말에 주목하게 되면서 문구 하나에 집중하고 점도표 하나에 집중하면 결국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수급, 돈, 방향성, 기조 이거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개인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 코스피 3,200을 훌쩍 뛰어넘게 되면서 참여가 되고 있긴 하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든 대중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들이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아있다는 거.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미국 기준금리 4.25에서 4.50 5연속 동결한다. 이사 2명은 반대했어. 32년 만에 처음이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파월 9월 금리 경로가 미정이다. 관세 영향 아직 불분명해. 미 연준 공식 대변인이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하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대중 심리가 불확실성으로 포장되어 있죠.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허는 저는 방송 때마다 목이 터져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부르 외치고 있죠. 상승을 확신하니까 결국 어떠한 장세에서도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하락해서 횡보하는 장세에서도 상승 나와서 횡보하는 장세에서도 보통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대가 횡보하는 구간대예요. 횡보. 지금처럼 XRP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밀리니까 지쳐있어요. 여기서 횡보하니까. 한 7개월 동안 밀렸죠. 허나 제 구독자분들의 대부분들이 평균 단가가 500원, 600원, 700원, 800원대예요. 이걸 견뎌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 4,000원대, 5,000원대 향해 가고 있는 거고요. 3,000원, 4,000원, 5,000원 여기 8개월을 견뎠던 분들이 결국 매물대가 없는 지역. 다음 구간은 3만원대일까요? 3만원대면 3,000원대 매입하게 되면 정말 템버거의 수익률을 10배의 수익률을 느끼게 되겠죠. 그 실시간 계좌정의 폭발적인 수익률이 다가온다는 것. 단 이번 장의 허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공과 많은 연구하는 시간과 또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선장이 필요하겠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을 받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변동성을 겪을 때, 하락이 좀 나올 때, 하락이 깊숙해질 때 받칠까요? 또는 상승이 나오는 구간 속에서 횡보할 때 받칠까요? 이것만이 선택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서 S&P와 나스닥은 장 중에 결국 최고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비축 내용 포함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유역변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았었어. 그런데 정식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비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재무부가 비축한 암호화폐를 관리하며 비축한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정부 목표 달성에 사용되는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거 정말 상징적입니다. 16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직접 발표합니다. 백악관에서. 오늘 비트코인을 직접 비축할 거야. 비트코인만 비축하게 될까요? 확장하게 되겠죠. 트럼프가 당선과 함께 5가지 코인을 얘기했었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BTC, ETH, XRP, 솔라나 에이다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금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에 직접 대체 자산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로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기에 21캐피탈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추진합니다. 7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으로 디지털 금융 확장의 신호탄이다. 비트코인 담보대출. 21캐피탈의 주인이 누구죠? 다시 한번 소프트뱅크. 여기 뒤에 누가 있죠? 손정희가 있습니다. 손정희 뒤에 비전 펀드와 함께 바로 거대 유대계 자금이 있죠. 얘네가 달러의 주인장입니다. 자, 그리고 테더가 있죠. 비피넥스. 하나 더 켄터 피츠제럴드가 있습니다. 얘는 미국 상무장관을 소유하고 있고요. 주식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이전했다. 실적인 권한은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링이 가지고 있다. 그럼 얘네가 직접 세계 3위의 비트코인 보유기업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리고 얘네가 직접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실시합니다. 이미 켄터 피츠제럴드 미국의 금융 서비스 기업이에요. 여기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면 담보대출을 왜 하죠? 금융 서비스 기업에서 또는 21캐피탈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한 다음에 이걸 비축한 걸 대상으로 대출을 기반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돈 장사라면 돈 사업을 한다고 하자고요. 경기가 또는 자산시장이 팽창할 때 사업을 시작을 하지. 자산시장이 쪼그라들 때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얘네의 주인이 누구죠? 달러의 주인장과 뿌리가 맞물려 있습니다. 나스닥과 거래량과 뿌리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상승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죠? 제 방송이 여러 번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장의 상승은 이미 예약 버튼이 눌러져 있는 거예요. 하워드 루트닉, 켄터 피츠제럴드 소유권 자녀들에게 이전하였다. 실제 소유권은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에 암호화폐 보유액 평가 방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담보대출할 때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죠. 담보대출할 때 담보대출 받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죠? 집을 사잖아요. 또는 내 월급 기반에서 또 대출을 받죠. 이게 뭐 LTV, DTI라고 하죠. 이 시스템을 이제 여기에 코인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보셨던 21캐피탈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과 맞물려서 보십시오. 왜? 시장이 확장해 나가니까. 자산시장이 팽창해 나가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가상자산 정책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이더리움이 현물 ETF를 통해서 무려 19거래일 연속 자금이 수익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기록 경신이 코앞이다. 이 자금줄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블랙락이 있습니다. 달러의 첫 번째 주인이야. 블랙락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들어서 125만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상승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허나 아직까지도 상승을 헷갈려 하시면 사실상 이 상승장에 합류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투자의 성패는 찰나에 결정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더라도 폭발이 나오는 시기는 짧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폭발이 나오면 이미 늦어. 기다린 사람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합류하기 위해서, 즉 이 허들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건 블록체인 혁명, 통화 혁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밤이 없는 자본시장이 온다는 것이죠. 24시간 일주일 365일 가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전통금융을 재편한다. 7월 15일 날 소식이 나오고 있죠. 블록체인과 웹3 기술이 소유권의 분산과 24시간 실시간 거래를 통해서 전통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허물고 있다. 사실상 월가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자, DLT, 분산업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의 1991년 6월 18일, 90년대에 나왔던 분산업장의 화면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블록체인들로 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들과 유사하죠? 이거에 바로 특허의 그 기본 주인이 누구이다? 리플 CTO 데이빗 슈자츠가 지금 뉴욕에서 직접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DLT의 원본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이걸 직접 달러의 주인장이 도입을 시키는 겁니다. 2008년도에 BTC가 탄생했죠. 그리고 BTC의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명명되고 있지만, 여러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믿으시면 사실상 하수입니다. 거긴 팀이었고요. 거기 팀원 중에 하나가 리플의 데이빗 슈왈츠였다. 이 그림 한 장에 그걸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2012년도에 리플이 탄생을 하고요. 2015년도에 이더리움이 탄생을 하고요. 섹트벌 대장 코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분산업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가장 최근입니다. 영국 정부에서 도매 금융 전략의 분산업장 토코나 적극 도입을 추진합니다. 7월 16일이죠. 며칠 전이에요. 정부는 토코나된 금융자산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결제 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 영국 정부 이미, 그럼 한번 볼까요? 영국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리플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서 동기화된 지불 결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리플과 자웅동체라는 거죠. 손을 맞잡고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죠. 여기에 바로 멤버십에 리플이 이름을 딱 하고 올렸다는 거.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의 최대 전주가 리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ISO 2002 제가 정말 강조하고 있죠.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이다. 또 강조합니다. 명분상으로는 카드, 증권, 외환, 무역, 결제 5대 이거에 대한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이지만 사실상 CBDC, 스테이블코인, 코인, 가상자산, RWA, STO 이게 이동해 나가는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입니다. 미국에서 CBDC가 금지된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CBDC는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검증이 되나 안 되나.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영국 중앙은행과 뱅크 오브 잉글랜드 여기에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2025년 7월 14일에 ISO 2051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하고 있죠. 리플이 OCC 통화감독청에 은행 인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결국 이 허들을 뛰어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요.